대공개 시사 1번지 2부 이어가겠습니다. 송금주 민주당 선대위 상황실 상황단장, 윤희석 국민의힘 선대본 대변인,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1부에 이어서 어제 있었던 토론 얘기 좀 더 해보지요.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하루 웃어보세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서 시작되는 것. 삼포농협 하나로마트가 신선한 농수산물이 가득, 편리함 가득, 행복만 드릴게요. 싱싱함이 가득 삼포농협 로컬푸드. 나주혁신도시에 있습니다. 매실이 치킨 속으로 들어왔다. 매실 발효 사료를 먹여 키운 건강한 닭고기 치킨 아이. 몸에 좋은 매실을 먹였으니 이보다 좋을 수 없구나. 이제 치킨도 매실이 대세. 치킨 아이로 바꿔라. 치킨 아이. 세상을 밝히는 밝은 미소 광주여자대학교. 여성이 열어가는 따뜻한 미래 광주여자대학교. 강인한 지성과 아름다운 가을 커리어만 사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소문 들었어? 요즘 대출은 서양 새마을금고가 대세래. 임대아파트 대출 전문 금융기관, 입주 잔금에서 입주 후 생활자금까지 역시 다르거든. 카드 체크기 혜택도 진짜 많다던데? 그래서 서양 하나봐. 우리 곁엔 든든한 서양 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문의 676-3841. 전자가전 살 때도 분수가구 살 때도 학기 소품 컴퓨터 금호월드 다 있지. 원스톱 쇼핑 즐거운 쇼핑 행복을 드리는 금호월드. 금호월드 오길 잘했지? 당연하지. 혼수가구, 입주가구, 가구 쇼핑할 땐 꼭 들려야 하는 금호월드 가구 백화점. 다양한 유명 브랜드 가구가 최대 50% 할인. 히트다 히트. 365일 할인가는 쭉 계속됩니다. 금호월드 7층 금호월드 가구 백화점. 2022학년도 신입생 전액 장학금 지급. 전남 도립대학교. 전남 도립대학교에서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취업교육 중심대학. 교육복지 으뜸대학. 전남 도립대학교. 입학 안내 061-380-8462.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 아름다움. 하우스 오브 드메르.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지는 가치. 하우스 오브 드메르. 고품격 웨딩의 새로운 장르가 되다. 드메르의 이름을 걸고. 하우스 오브 드메르. 시엔그로. 쿠쿠, 미지근한 물 말고 100도씨로 끓인 물 부탁해. 쿠쿠 정수기가 끓인 물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끓이는 정수기는 쿠쿠 너밖에 없는 거지? 요즘 가장 핫한 정수기, 쿠쿠 인스퓨어 100도씨 끓인 물 정수기. 너가 나보다 핫하네. 쿠쿠 하세요 쿠쿠. 여러분은 지금 KBC 여의도 광역방송센터에서 진행하는 대군기의 시사 1번지를 듣고 계십니다. 네, 시사 1번지 2부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토론 가운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귀축통화국 얘기를 좀 해보지요. 어제 이제 그 부분을 놓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아침에도 당에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기축통화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 좀 비꼬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국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기축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가슴이 웅장해진다. 약간 조롱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윤희석 대변인 전공이 경영학이시죠? 네.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 될 가능성이 없습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제가 아주 쉽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어느 나라를 가도 달러를 주면은 물건을 살 수 있잖아요. 예. 한국 돈을 어느 나라에서 받아주나요? 지금은 그렇지만 자, 앞으로 그렇다면 예. 달러처럼 쓰는 사람이 많거나 달러로 결제되는 상품의 범위가 상당히 넓거나 뭐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원화가 외환 거래할 때 전체 세계 시장에서 비율이 2%고요. 전체 상품 거래까지 하면 0%대예요. 원화로 거래되는 게. 예.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토큰 가지고 왜 이렇게 줄 때도 있었잖아요. 예. 사람들이 버스 토큰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것도 받아주고 했었던 거예요. 한국 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쓰는 돈이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기축통화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지고 세계적으로 이제 상당히 뭐 G5에 들어가고 그렇게까지 돼도 안 되는 겁니까? 아니 다른 나라 사람 우리나라 돈을 받아주면 돼요. 경제 규모가 아무리 작고 아무리 우리나라가 못 살아도 그냥 미국 사람들이 한국 돈 받아서 LA에서 한국 돈을 5만 원을 내고 밥을 먹고 뭘 하고 할 수 있다면 기축통화국이 되는 거예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라서 그렇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은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한국의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뭐 돈이라든지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도 상당히 낮은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원화가 외국에서 통용 안 되는 이유도 그런 것이 중요한 원인이다라고 분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윤희석 대변인 말씀은 당장에 그러니까 뭐 가까운 미래에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데 그 기축통화국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국채 발행 얘기한 이재명 후보의 논리는 틀렸다 이 말씀인 거죠? 기축통화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뭐 100년, 200년 후를 얘기하는 건 좋은데요. 그거를 근거로 얘기한 자료가 정경련에서 얘기한 자료인데 그 자료에 기축통화국 편입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그걸 인용한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IMF 준비 자산에 편입된다. 그렇게 표현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 자료에 기축통화국 편입됐으니까 기축통화국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축통화가 뭐고 기축통화국이 뭐라는 개념이 이재명 후보 머릿속에 없었다. 이렇게밖에 결론 내릴 수가 없어요. 좀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 기축통화라는 개념을 자꾸 달러화하고 1대1로 보시는데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부분은 다른 나라들 특히 말씀하신 기축통화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들의 그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부채 비율의 규모가 110%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48% 수준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향후에 그 기축통화국의 지위에 갈 수 있다. IMF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정경련 자료가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지위에 가지 않더라도 110%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지나치게 낮다. 특히 현재와 같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미국처럼 달러를 마음껏 찍어내서 국가가 자국에서 쓸 수 있는 그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니죠, 당연히. 그 미국의 지위를 우리가 이제 같이 본 건 아니잖아요. 또 한 가지 문제되는 부분은 이준석 대표님 자꾸 어떤 팩트나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비꼬아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의 그 경제력이나 그 지금까지 이렇게 단계를 밟아오면서 성장한 것을 본다면 충분히 그 기축통화로 갈 수 있는 적어도 엔화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여러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것들을 굉장히 낮게 오히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체급을 낮게 보는 건지 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니 엔화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막 국채를 찍어가지고 빚을 내는 것을 어떻게 용인할 수 있어요? 일본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중국 같은 경우는요. 중국 돈도 기축통화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기축통화국이 되려면 국가 부채가 대외 부채가 엄청 많아야 돼요. 그래야 다른 나라가 우리 돈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럴 여력이 있습니까? 중국도 기축통화국이 안 돼요. 우리보다 외환 보유고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개념을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지금. 우리 스스로를 왜 과소하게 생각하냐, 우리 책을 왜 작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확장 재정 얘기해야 된다 하지만은 우리 정부 규모가 있고 경제 규모가 있고 GDP 규모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고 우리 국가 부채가요. 지금 45%라고 얘기를 하지만 공공기관 그런 부채까지 다 합치면요 106%예요. 이거 알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이게 숫자가 다 있는데 자꾸 그런 정신승리 개념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 제가 모르고 얘기한 거 아니니까 뭘 모르신다 오해하신 것 같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뭐 우리 대변인님 말씀 모르고 얘기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달러화하고 동일한 수준에서 그 이재명 후보의 기축통화국 발언을
얘기하시니까 제가 바로 잡는 아니 겁니다. 그 유럽 국가면은 그러니까 유로에 110% 편입됐다고 지금 중요한 해서 게 국가 부채를 그렇게 많이 해도 돼요? 110%라는 거잖아요. 110%가 106% 나온 넘어요. 기준은 예, 예. 그러니까 그 기축통화국이라고 언급한 나라들 독일, 일본, 중국 같은 경우에 평균에서 110% 수준이라고 얘기한 거지 미국의 경우는 훨씬 높죠. 부채 비율이 200% 넘지 않습니까? 지금 110%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의 상황이 48%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력이 있어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서 코로나로 어려운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 어려운 지위에 있는 국민들을 보호해 주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자꾸 국가 지도자가 할 얘기가 아니에요.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그 많은 부채로 다음 세대한테 넘기는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해요? 근거가 너무 박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지금 부채가 45% 1000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면 공공기관 부채 700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 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가 1000조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합치면은요. 대략 우리나라 부채는 2700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GDP 대비 윤희석 대변인 말씀처럼 10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자라면 이렇게 우리가 어려워지고 있으니 더 많이 좀 아끼고 더 많이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너무 좀 안이하게 생각하신 부분이 아닌가 지금 제가 이제 국회 예결위에 있어가지고 이런 국가부채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 그 야당의 입장도 들어보고 또 야당 입장에서 합리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부분이죠. 말씀 잘하셨는데 2,700조다. 뭐 그게 명확한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그 포션을 우리가 분류를 해본단 말이에요. 근데 국가는 굉장히 건전해요. 근데 가계, 기업들은 오히려 부채를 많이 안고 있는 구조예요. 그럼 왜 그런 구조가 생겼느냐? 국가가 재정 정책을 하면서 국가는 굉장히 부자로 있게 하고 국민들은 자꾸 자기 가계 부채를 해서 자기 생활을 유지하게끔 하는 이게 이 구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을 해야 된다. 유럽이나 미국까지는 못 가더라도 적어도 기축통화국들이 평균 110% 정도의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쨌든 48%에서 110%면 적어도 60% 가까이는 되지 않습니까? 그 레인지 안에서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자는 취지이지 우리가 마음대로 부채를 늘리자 우리 국가의 재정 정책을 허물자 이런 취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논쟁은 굉장히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계속된 논쟁입니다. 그 옆주머니에서 다른 옆주머니로 돈 옮기자는 얘기인데 그럼 세금 나눠주자는 얘기밖에 안 돼요. 왜 홍남기 부총리가 이렇게 확장 재정하는 걸 반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부의 부총리예요. 최장수 부총리 아닙니까? 왜 이 얘기만 나올 때마다 부총리가 반대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국가 부채, 재정 정책을 안 해가지고 가계 부채가 올랐다? 그러면 나라에서 뭔가를 안 해줘서 사람들이 빚을 질 수밖에 없었다? 지금 이 논리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럼 미국은 돈을 막 찍을 수 있으니까 달러 막 찍어서 막 나눠주면 되겠네요? 국민들한테? 그런 짓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안 하겠어요? 왜 안 하겠어요? 아니 갑자기 좀 비유가 똑같은 얘기잖아요. 전환이 네, 되신 것 저는 같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말이죠. 우리 한 10일 남짓 남았는데 지금 거시경제, 뭐 국제경제, 거대 담론 문제로 이렇게 논의할 실효성이 있는지 우리 서민들이나 말이죠. 일반 중산층은 무슨 뜻인지 이게 정말 중요한 건지 이해를 할지 저는 대단히 의문입니다. 지금 차라리 오히려 부동산 정책이나 주택이나 일자리 문제라고 치열하게 지금처럼 논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두 후보에 각자도 유리할 거라고 봐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아까 기축국가의 사실은 문제가 아니고 국채 문제인데 사실은 전도돼 가지고 뭐 기축국가의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로 이제 논의가 전도된 건데 저는 이 시간 이후로라도 좀 제발 이런 우리 중도나 서민층, 영세민들의 직접 관련된 민생 이슈를 가지고 지금처럼 여기 나오신 분들은 첨예하게 토론하고 경론을 벌이고 후보들이 저는 좋은 이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어제 논쟁의 초점은 그거죠. 윤석열 후보는 지금 그렇게 뭐 국채를 많이 발행을 해서 가계부채 줄이고 또 다른 것 이렇게 지원하고 이런 거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고 이재명 후보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봤을 때 충분히 앞으로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되니까 국채를 좀 더 발행해서라도 할 수 있다. 이제 이 논쟁이었는데 이제 기축통화국 이 얘기가 이제 나온 거죠. 거기에서 윤석열 후보는 기축통화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알고 있는지 이재명 후보는
우리가 기축통화국이 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그런데 왜 기축통화국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정도 하고요. 또 진도를 빼지요. 안철수 후보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어제 안철수 후보가 작심 발언을 많이 한 것 같다. 최진 원장 말씀하셨는데 특히 디지털 데이터 경제 구상을 놓고 아주 물고 늘어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정부 데이터 개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윤석열 후보한테 물어봤는데 윤석열 후보가 약간 당황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 데이터는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보안 사항도 있는 것 아니겠냐 이렇게 답하니까 안철수 후보가 고개를 아주 절레절레 이렇게 흔드는 모습이 카메라에 딱 잡혔습니다. 장성철 교수 그 의미는 뭐였을까요? 맞지 않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또 핀트가 뭐 맞지 그런 않아요. 얘기도 또 이런 했어요. 얘기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은 윤석열 후보가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권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하신 말씀은 이미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네트워크를 구축을 한다든지 클라우드에 모여서 분석할 수 있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어떤 디지털 정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거 외에 더 나간 디지털 정부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 못하셨고 결국엔 디지털 정부가 된다라는 것은 공유경제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말 합리적이고 신속성 있고 그리고 중요한 정보들을 민간에게 어떻게 개방을 해서 그것을 경제적인 부의 창출을 나오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보안과 공개 이 부분만으로 대답을 하셔서 안철수 후보로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웠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최진 원장님. 네. 이제 뭐 다 알면 좋죠. 뭐 국가 지도자가. 근데 이제 우리도 알다시피 윤석열 후보는 검찰에만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언제 경제 공부해 봤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몰라도 되느냐. 네. 이제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게 경제고 대통령이 되려면 경제 정확히 알아야지. 근데 경제를 알고 경제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과 경제 용어를 잘 알고 그걸 술술 푸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죠. 네.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플랫폼 산업이나 디지털 산업 이런 부분은 안철수 후보의 주특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일 잘하는 분야고 또 경제 분야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윤석열 후보에게 이제 던진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질문할 때 마음가짐입니다. 말하자면 마음 자세. 안철수가 윤석열이 갖고 있는 마음. 최근 단위라고 하는데 가뜩이나 마음이 불편하고 기분이 좋지 않은 터에 그 질문 좋은 질문이 갈 리가 없고 아마 어떤 질문을 했더라도 안철수 후보의 반격을 아마 부담을 했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아마 이재명 후보라고 해도 사실 안철수 후보가 고개를 끄덕일 만한 대답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안철수 후보의 입장이 어떤 형태로는 본인의 존재감을 극대화하고 과학기술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 이 단일화 이 막다른 골목을 돌파해야 되기 때문에 좀 다른 때보다 세게 나간 것 같은데 근데 과거에 보면 상당히 좀 이 정책적인 능력이나 이런 부분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이 성장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가 그런 거 많이 느껴집니다. 윤석열 후보가 좀 이제 경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자신이 있고 그랬다면 아마 그런 것 물어봤을 때 좀 여유 있게 웃으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깊이 있지는 않지만 바로 그래서 제가 우리 안 후보님한테 디지털 플랫폼 정부 같은 것을 좀 맡아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했더라면 정말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점에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제에 대한 어떤 뭐 용어라든지 어떤 개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할 수 있고 후보들마다 또 잘못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잘못된 의지, 잘못된 인식을 가졌을 때 그분이 막강한 권한을 가졌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나라 볼 것도 없이 뭐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가 그렇게 됐잖아요. 차베스라는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국가를 그렇게 몰고 갔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가치관이 어떻게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대선 후보라면. 그런 측면에서는 윤석열 후보한테 큰 문제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경제 용어나 어떤 개별 정책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이해가 안 됐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국채 얘기만 하더라도 재정 건전성 관련한 얘기만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상당히 보수적으로 안전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예.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아까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아쉬운 점은 뭐냐면요. 윤석열 후보가 다른 부분도 아니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은 본인이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는 정부라면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이 공부를 좀 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디지털 정부 얘기를 안 하고 다른 정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디지털 얘기 들어오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내가 좀 모른다 하는 게 어느 정도 양해가 될 수 있어도 잘 전달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그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테마들은 굉장히 중요한 테마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기본소득과 관련된 테마, 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디지털 데이터와 관련된 테마를 제시했는데 플랫폼. 사실 데이터 정책이라는 게 앞으로 우리 5년 정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책일 수 있고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데이터 경제를 살리느냐가 사실 우리나라 GDP 성장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는 물어봤는데 너무 낮은 수준의 답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뭐 보완할 건 보완하고, 그러니까 내줄 건 일부 내주겠다 이런 취지의 답변이어서 좀 아쉬웠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 하고요. 그런데 장성철 교수 어제 안철수 후보 발언하는 이렇게 내용 분위기 고개 흔드는 것 모습 보면서 단일화 이제 정말 물 건너갔구나 그런 생각 드셨나요? 그렇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셨고요. 그다음 질문 내용도 약간은 좀 윤석열 후보가 당황할 만한 그런 좀 어려운 질문들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번 대선에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꼽집었던 단일화는 이제 안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성금조 단장, 네. 어제 그 틈을 노려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약간 안철수 후보한테 네. 구애를 할까 좀 따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였는데 안철수 후보 답변도 이렇게 들어보면 당신도 아니거든 뭐 이렇게 느껴졌는데 저만 그렇게 느꼈나요? 아니 저는 근데 두 분 나란히 서서 이렇게 토론하는 모습은 좋더라고요. 향후에 이제 뭐 어느 정부가 됐든 뭐 안철수 후보의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바람직한 모습이었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멘트를 하셨지 않습니까? 정권 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권 교체 이후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입장에서 뭐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문제는 이미 결론을 냈지만 앞으로 다당제 이슈라든가 거대 양당의 정치 폐해를 어떻게든 해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철수 후보가 역할을 하고 싶어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이재명과 안철수 뭐 좋은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뭐 민주당이 듣기 좋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얘기는 안철수 후보가 평소부터 해왔던 얘기기는 합니다. 근데 송금주님께서 참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안철수의 관심은 이번 대선 승리와 지분 확보와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 지방선거 이후 정계 개편인 과정 미래 아니겠습니까? 당장 지분 몇 개 받은다고 해서 자칫하면 잘못하면 고사당할 수 있다. 국민힘에 가서 이런 불안감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지금 광해에서 힘들고 찬바람 불더라도 견디면 이후 대선 이후에 정계 개편 과정이나 미래를 도모할 수 있다. 중도층을 잘 종합하면 3강 체제로 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대선 이후에 민주당, 국민힘, 그다음에 국민당에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건데 저는 궁금한 게 민주당 앞에 계시니까 정말 어떤 형태로든지 안철수를 반드시 껴안아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정말 절박한 건지 아니면 뭐 안 되면 할 수 없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국민의당 아니 국민의힘 아까 국민의힘. 민주당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단일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 모범 답안이고요. 얼마나 그 마음이 절박하느냐를 제가 물어보는 거죠. 설명하려고요.
그래서 요번에 단일화가 1차 결렬된 이후에 당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좀 있는 것도 사실이고 왜 그렇게 했었느냐라는 비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답변이 됐으리라고 보고요. 중요한 건 후보 본인의 의지인데 후보한테 이 단일화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상당히 많은 압력이 들어간다고 들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며칠 더 남아있고 후보가 단일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많다고 저는 전에 들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석동현 변호사 아주 윤석열 후보하고 가까운 검찰 출신인데 반드시 단일화해야 된다. 아주 충정을 담은 글을 올렸더군요. 근데 정말 그런 그 단일화에 강력한 욕구와 열망이 있다면 이준석 대표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는 글쎄요. 제가 이준석 대표의 생각을 대변할 위치는 아닌데 고유한 본인의 캐릭터가 뭐 있는 거 다 아시니까 여기까지 하고 단일화에 대해서 그 저희가 얘기하는 게 선거 기술상의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대승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차원보다도 그 이후 이겼을 때 바로 다음에 예를 들어 내각 구성 어떻게 할 겁니까? 총리 인준은 어떻게 할 겁니까? DJP 연합 때 김종필 총리는 6개월 가까이 총리가 안 됐었어요. 그런 상황을 생각한다면 단일화를 통한 국민적 광폭 지지를 얻으면서 정권이 출범하는 것이 훨씬 낫겠죠. 그런 차원의 접근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 만약에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 민주당 이재명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하거나 연대를 해도 윤석열 후보 쪽은 이길 자신이 있는 저는 겁니까? 그거는 그 안철수는 지금의 중도를 대표한다고 자임하는 그 안철수가 아닐 겁니다. 그 답변은 속죄로 남겨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네, 오늘 1번지 똑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론으로 살펴본 대선 전국이었습니다. 배공개 시사 1번지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문을 열겠습니다.